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오늘 외무장관 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은 공동성명에 중재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국제해양법 존중 요구 등이 담길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의 동맹국인 캄보디아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 뒤 채택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성명은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만 언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공정한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간 전당대회를 열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합니다.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대의원 5천여 명과 일반 당원 5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회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의 지지 연설이 계획돼 있으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표결 뒤 클린턴 전 장관의 후보 지명과 수락 연설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데비 와서만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어제 이메일 유출 사건으로 돌연 사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와서만 슐츠 의장의 이메일에서 당 지도부 인사들이 클린턴 전 장관의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조롱하고 비난한 사실이 폭로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금지된 약물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 선수단을 다음 달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전원 출전 금지시키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머스 바흐 IOC 위원장은 어제 국제대회에서 금지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선수단 전체에 대한 올림픽 출전 금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최되는 브라질 하계올림픽 대회 28개 종목에 출전하는 모든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결과를 엄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올 들어 6개월간 1,601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3,565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과 같은 반정부 단체들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규모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는 이슬람 무장 조직 ISIL의 테러 공격으로 적어도 80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 친정부군 병력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규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었습니다.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오늘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적어도 17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오늘 사건이 플로리다주 걸프 코스트에 위치한 포트 마이언의 클럽 블루라는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달에도 올랜도의 한 동성애자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49명이 숨졌습니다. 독일 누렌버그 인근의 한 마을에서 어제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자살 폭탄 테러를 가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었으며 자살 폭탄 테러범은 행사장 입장이 거부되자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격범은 현장에서 숨졌고 12명이 다쳤으며 이 중 3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공격범이 지난해 망명 신청이 거부되고 독일 체류만 허용된 상황이었다며 특히 과거 2차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병 치료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라오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중 관계를 해친다며 배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역시 라오스에서 북한과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쌍무관계 발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전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라오스에서 만났습니다.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중 관계에 해가 됐다며 사실상 배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사드 배치가 자위적 방어 조치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석을 계기로 24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미한 군 당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과의 상호 신뢰에 해를 입혔으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아직 식지 않은 한중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 어떤 실질적 행동을 취할지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 책임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며 사드 배치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과정에서 고사성어까지 인용해가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장작불을 빼야 물을 식힐 수 있고 풀을 뽑아 없애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뜻의 추신지불, 전초재근을 인용하며 근본적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으며 더 나아가 근원 제거를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뜻의 고사성어, 봉산궤도 우수탑교를 언급하며 한중 관계가 여러 도전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한중 간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서도 왕 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의 엄격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물론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2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합의를 도출한 서울 회동 이후 처음입니다. 두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지난해 말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설명했으며 아울러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계기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쌍무관계 발전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신임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를 계기로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리 외무상과 왕 부장은 현지 시각으로 낮 12시쯤부터 1시간쯤 비엔티안의 국립컨벤션센터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북측 관계자는 회담이 끝난 뒤 회담장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겠다며 방금 북중 외무상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측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이번 회담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양측 외무상이 쌍무관계의 발전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관계 발전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양측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해 상호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핵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 북측 관계자는 핵 문제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등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관계 회복 차원에서 고위급 교류 문제를 타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ARF를 무대로 외교장관 회담을 연 것은 2년 만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리수용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 2014년 미얀마에서 열린 ARF에서는 만났지만 지난해 말레이시아 회의에서는 냉각된 북중 관계를 반영해 양측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일부 회담 앞부분을 한국 언론에 공개하면서 친밀감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공개된 회담 서두에서 왕 부장은 리 외무상에게 취임을 축하한다고 인사했고 리 외무상은 상호 관계 발전을 언급하고서 축전을 보내준 것을 감사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이 말한 축전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친서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리 외무상은 왕 부장보다 1시간 이상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귀빈실에서 머물렀으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리 북한 외무상은 북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인도와 말레이시아, 미얀마 외교장관 등과도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조태용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3차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 참석을 위해서 내일 즉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하면서 신설이 된 것으로 분기마다 한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전략회의에는 조 1차장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하며 양국은 국제사회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북 제재 방안 등 북한과 북핵 문제를 깊이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미한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를 결정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주한 미군 배치가 결정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선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레이더의 출력이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괌 기지에서 한국 언론 대표단, 한미 정부 군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전자파를 측정하여 그 결과도 공개하였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출력은 패트리어트보다는 강하고 그린파인보다는 약한 수준입니다. 사드 레이더가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출력이 약한 만큼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의 세부 특성과 재원은 작전 보안상 공개할 수 없지만 최근 괌 미군 기지에서 이루어진 전자파 측정 당시 레이더가 정상적인 출력과 각도로 운용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괌 기지에서의 전자파 측정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6km 떨어진 미군 훈련장에서 실시됐고 이 지역은 지금도 수백 명의 관리 인원과 봉사 인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이더 지점으로부터 2km 거리에 코코팜 가든 비치와 리티디안 비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 연간 수만 명의 인원이 출입하고 있고 주변은 야생 동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기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그린파인 레이더 전방 3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린파인 레이더가 빔을 방사한 6분 동안 전력 밀도의 최고치는 한국 전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 기준의 4.4%에 불과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더욱이 경북 성주에 설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레이더 빔이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인원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를 연일 비난하고 있는 북한은 이번엔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을 겨냥해 선전 공세를 폈습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24일 대변인 담화에서 성주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드가 배치되면 강력한 전자기파와 소음, 각종 유해물질로 생명과 생계에 위험이 조성되고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담화는 또 농민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소중한 삶의 권리와 터전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북한의 비난 공세는 한국 정부가 지난 13일 성주로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 발표한 이후 11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비난 공세가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린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근본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25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사드 관련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이 관영 매체와 대외 선전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를 비난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신포항 인근에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용 구조물을 짓고 있다고 영국의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보도했습니다. IHS 제인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신포항 남쪽 2.25km 지점에 있는 마양도 해군기지 인근에 잠수함용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물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을 정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포항은 배수량 2,000톤 규모인 신포급 잠수함이 정박하는 곳으로 북한은 동해상에서 이 잠수함을 이용해 잠수함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습니다. IHS 제인스는 관련 공사가 지난 2009년 8월과 2012년 11월 사이에 시작됐고 2016년 5월 8일 촬영된 사진에 잠수함 부두 2곳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북한이 벌이고 있는 군 시설 관련 공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이 잡지는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장소가 발견됐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가까운 평안북도 구성입니다.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북한과의 핵협상이 재개됐을 때 중요한 협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21일 북한 영변 핵시설 근처에서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로 보이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 위성사진, 탈북자 증언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의심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방현 비행장의 장군대산 지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영변 핵시설에서 서쪽으로 45km 거리에 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북한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곳에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가스 원심 분리기 개발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위성사진 관측에 따르면 장군대산엔 지하로 향하는 2개의 터널이 있는데 한 곳은 항공기 공장, 숨겨진 다른 한 곳은 우라늄 농축시설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가스 원심 분리기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는 작은 연구와 시설들이 필요하다며 이 지하시설에서 초기 실험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정보에 밝은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이 단체에 이 시설에 200~3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영변 외에 북한에 여러 원심 분리기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돼 왔다며 이 장소가 그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찾고 규명하는 게 지난 수년 동안 어려운 과제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소를 찾는 건 앞으로 북한과의 핵협상이 재개됐을 때 핵 동결과 감시, 해체 등 합의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군시설에 농축시설을 숨긴 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피할 목적이었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파키스탄의 칸 박사 조직으로부터 원심 분리기 지원을 받은 뒤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가스 원심 분리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를 부인하다가 지난 2010년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팀에게 원심 분리기 2,000개를 보유한 영변의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시설의 존재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장군대산 지하시설이 우라늄 농축시설이 유력하지만 이를 더 입증할 추가 작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단절을 내비쳤습니다. 유엔이 22일 공개한 남아공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 국방부는 국제교류처장 승인하에 대북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감시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또 무기 관련 부문 책임자들과 모든 부서장, 국방부 산하 무기 생산기관인 암스코어의 최고 경영자에게 안보리 결의를 따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군과 경찰 조직의 훈련과 관련한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남아공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사실상의 단절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토마스 컨치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월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VOA 기자와 만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에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남아공의 무기통제위원회는 지난 2009년 북한에 잠수함용 레이더 탐지기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남아공 정부는 이행 보고서에서 군사 분야와는 별도로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세관 직원 등의 2270호가 규정한 금지 품목에 대한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6월 교역액이 전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무연탄이 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1위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북한의 6월 교역액이 전달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기간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9천만 달러로 전달인 5월과 비교해 20.1% 증가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두 달째 줄었다가 6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교역액은 지난해 6월과 비교해도 약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6월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모두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약 2억 8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20%, 대중 수출은 약 2억 1천만 달러로 19.8%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이 기간 모두 8,700만 달러어치가 팔렸습니다. 또 편물이 아닌 의류 제품이 4,500만 달러로 2위, 그리고 철광 제품이 2,200만 달러로 대중 수출 3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민생 목적인 경우에만 북한과 교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품목은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기차와 자동차 관련 제품으로 약 2,5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보일러 관련 제품 2,400만 달러, 3위는 2,100만 달러어치가 수입된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었습니다. 대북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히토류, 금, 바나듐, 티타늄은 이 기간 북중 간 교역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항공유는 이 기간 중국이 2만 3천 달러어치를 북한 측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유는 교역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는 약 14만 달러어치가, 그리고 쌀은 11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기내 화재로 긴급 착륙한 사고를 계기로 고려항공의 안전도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유 여객기 대부분이 노후화된 고려항공은 민간 조사기관으로부터 최악의 항공사로 평가됐고 현재 유럽연합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고려항공의 여객기 6대에 대해 노후화를 이유로 자국 영공 운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항공은 이들 6대를 제외한 나머지 4대의 항공기를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운항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4대마저도 절반에 해당하는 2대의 실제 생산 연도가 1990년대로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여객기는 이 중 한 대입니다. 이처럼 고려항공은 보유 여객기 대부분이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 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운영되는 항공사 평가 전문 웹사이트 에어라인레이팅스.com은 지난 1월 고려항공의 안전도 평가에서 7점 만점에 5.5점을 매겼습니다. 한국의 대한항공을 포함해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7점 만점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점수입니다. 에어라인레이팅스.com의 항공사 평가는 정부 감사와 사고 기록, 또 운영 기록과 운영 효율성 등 7개 기준을 토대로 이뤄지며 고려항공은 운항이 금지된 지역이 있다는 점과 러시아제 비행기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낮은 점수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조사기관인 스카이트랙스도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고려항공에 별 5개 중 1개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전 세계 60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노후화 등 비행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별 1개를 받은 항공사는 고려항공이 유일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중국 정부와 별개로 유럽연합, EU는 고려항공을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U는 2006년
고려항공을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린 이후 2010년부터 엄격한 규제 대상 항공사로 한 단계 낮춘 뒤 매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항공사들이 안전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데 규제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기내 화재로 중국 셰냥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착륙 당시 여객기에는 승무원 15명과 승객 6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납부하지 않은 혼잡 통행료가 미화 32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10,000달러의 주차 위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교장관이 21일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의 혼잡 통행료와 주차 위반 과태료 미납 실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에서 혼잡 통행료가 도입된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9,500만 파운드, 미화로 1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대사관은 2,130건 위반에 미납 금액은 24만 3천 파운드, 미화로 31만 8천 달러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위반 건수는 151건 증가했고 미납액은 15,000 파운드 늘었습니다. 북한의 미납액 규모는 적어도 10만 파운드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76개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가운데 65번째에 해당합니다. 미국 대사관이 1,000만 파운드로 미납 규모가 가장 많았고 한국은 163만 파운드로 17번째로 많았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런던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도심을 운행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존슨 장관은 의회에 별도로 제출한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의 주차 위반 과태료 실태 자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대사관이 납부하지 않은 주차 위반 과태료가 7,305파운드, 미화로 9,50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납금 규모는 적어도 1,000달러 이상 납부하지 않은 49개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가운데 7위에 해당합니다. 북한은 2014년도에도 총 9,165파운드, 미화로 12,000달러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주차 위반 과태료 미납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남수단과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잠비아, 라이베리아 대사관 순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과거 북한은 심야 단파 라디오를 통해 난수 방송을 내보내며 난파 공작원에게 지령을 하더랬습니다. 16년 동안 중단한 난수 방송을 최근 다시 재개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도입 이후 거의 사라진 난수 방송을 북한이 다시 꺼내든 의도는 무엇일까?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0시 45분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정규 방송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송출합니다.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적 교육계약 수학적 숙제를 알려드립니다. 이어 여자 아나운서는 또박또박 숫자를 읽어나갑니다. 459페이지 35번, 913페이지 55번, 135페이지 86번. 이렇게 5자리 숫자를 잇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방송은 12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북한이 16년 만에 난수 방송을 재개한 겁니다. 난수 방송은 숫자나 문자, 기호 등을 조합하거나 열거해 만든 암호를 단파 방송을 통해 내보내 공작원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첫 버전이 치열했던 2차 세계대전, 냉전 시대
이 단파 라디오 송출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난수 방송을 해왔습니다. 북한 역시 과거 난파 공작원에게 지령을 하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수 방송을 활용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자 고영환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숫자를 난수표라고 해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175 이렇게 하면 그 말은 유해, 뭐는 폭발, 이렇게 해서 지뢰 폭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난수표에 의한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부활이든가 이렇게 어휘가 많은 책을 평량하고 간첩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728 하면 45페이지의 7번째 줄에 18번째 글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만큼 난수표는 북한 간첩이나 첩보원에게 아주 중요한 물품이며 동시에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는 민감한 물증이었습니다. 또 한국 정보당국에는 북한의 공작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의 말입니다. 북한이 난수 방송하면 100% 다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다 녹음했다가 나중에 북한의 그 간첩을 잡게 되면 난수를 뺏으면 과거에 통신한 것도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 운동을 하더라도 모든 난수 방송을 녹음을 해가지고 거의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안 버립니다. 북한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 이후 난수 방송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남북한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로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한국 내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북한도 대남 지령 수단을 바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후 북한은 공작원에게 지령을 내릴 때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비밀 지령문을 동영상이나 사진, 음악 파일, 신문 기사 같은 이른바 파일 안에 파일로 숨겨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다시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입니다. 요즘은 주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아니면 북한의 우리 민족들이나 이런 대남 선전 사이트가 있어요. 북한 애들이 가끔 그림이나 동영상, 사진 올립니다. 사진 속에 보면 점이 하나 있다든가 그 점을 확대를 하면 그게 디지털 신호입니다. 숫자로 돼 있어요. 그 디지털 신호를 해독하면은 그게 전부 다 이게 문자로 나서 지령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이런 데도 막 디지털이 있으니까 잡기가 굉장히 난감하죠. 요즘은 굉장히 수법이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공안 당국에 적발된 종북 지하당 왕재산이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썼습니다. 당시 검찰이 왕재산 총책에게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 장치에는 평범한 문서 파일로 위장한 특수 프로그램을 활용한 북한 지령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최첨단 기술은 체포된 공작원의 진술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한국 정보기관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16년 만에 북한이 갑자기 과거의 난수 방송을 꺼내든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단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남한 정보당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허위로 방송을 보냈다는 겁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입니다. 난수란 게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첨단 수단으로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난수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의 대공 요원들한테 혼란을 초래하고 시선을 거다 끈 다음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대남 공작원들한테 지시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교란 전술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 지령을 하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운둔해온 공작원, 이른바 슬리핑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고영환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스테노그래피라고 이제 영상이나 이런 메시지 밑에다 깔아놓는 신식 암호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우기 전에 오래전에 잠입한 간첩한테 임무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북한 전문가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과거와 현대 방식의 지령 체계를 실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인터넷 중심으로 지령 체계를 바꿨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바꾼 게 많이 들통이 났어요. 북한의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이 한국 정보당국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파악됐고 그래서 간첩으로 잡힌 사람들 중에서 암호 해독이 된 경우가 많아요, 지금.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인터넷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과거 난수 방송을 서로 좀 병행하면서 어떤 것이 좀 더 안전한지 확인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0일 북한이 난수 방송을 상당 기간 자제해오다 최근 들어서 제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의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통일 관련 민간단체가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현실을 알리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2박 3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세대를 여기 와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청소년 수련원인데요. 6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강의도 듣고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는 북한 인권 청소년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이번 행사는 북한 인권시민연합이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는데요.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정다정 간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이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워크숍이고요. 태양 아래라는 다큐를 시청할 건데요. 이게 러시아 감독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에 대한 영화를 찍으려다가 찍으면서 알게 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의 다큐예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들을 좀 쉽게 볼 수 있게 그런 영화 상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올해로 6회째 참여하고 있는데 보통은 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자신들도 이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1이면 몇 년생이에요? 저 2000년생이요. 행사 첫날 8개로 조를 만들어 조원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북한 인권에 대한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각 조의 조장은 대학생들이 맡아 조원들을 인솔했습니다. 조장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번 워크숍을 위해 미리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8조 조장 이희나 씨입니다. 저는 다니는 지역교회, 북한 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좀 받아왔었어가지고 자원봉사자로 신청하고 교육 받았던 내용들을 조금 더 편하게 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부터. 참가한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의 활동을 통해 세계 인권과 북한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재중 탈북 난민의 삶과 탈북 과정, 그리고 북한의 아동과 청소년의 삶,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는데요. 특히 둘째 날 거리 활동에서는 인권활동가로서 북한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던 학생들도 또 별다른 관심이 없던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워크숍이었는데요. 참가한 학생들의 말입니다. 평소에 통일에도 관심이 많고 북한에도 관심이 많았어서 여러 캠페인에 참여하다 보다가 이제 조사하다가 이런 캠프가 있다고 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이랑 저희 인권이 뭐가 다른지 자세하게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동아리가 외교 정치에 관련된 동아리여서 동아리 선생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탈북 주민들의 삶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랑 삶이 많이 다른 걸 알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많이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고 싶었어요. 북한 아동 청소년의 삶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아동기를 지나고 청소년기잖아요. 근데 저희랑 다른 삶을 살아왔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반은 왜 굶주리는가라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랑
그런 거 막 사례들 알려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도 있구나 해가지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막 만 단위라서 막 그렇게 좀 충격도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거 알고 싶어요. 탈북자들에 대한 생활이라든지 예전에 북한에서 뭐 어땠는지 그런 걸 배워가고 싶습니다. 통일을 하면 독일처럼 뭔가 처음엔 안 좋더라도 나중에 좋은 혜택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난 5회간의 북한 인권 청소년 워크숍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이해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북한 인권 시민연합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북한 인권 청소년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다정 간사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나면은 연락이 많이 와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럴 때는 이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도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 인권연합 동아리에서 저희와 함께 뭐 통일박람회를 하고 싶다던가 뭐 이러한 연락들이 오면은 아이들이 확실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가지고 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콘서트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기타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무더운 날씨가 연일 화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찜통 더위 소식을 전해드린 것도 꽤 오래전부터인데 열기가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는군요. 네. 무시무시한 열돔 현상으로 산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체감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갔다는 어느 지역의 이야기, 참 한국 날씨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장마전선은 잠깐씩 내리고 마는 소나기 형태로 그치고 말았는데요. 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남부 지역 대부분이 폭염 경보, 또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제주도 폭염주의보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날씨가 8월 달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전력 사용량이 껑충 뛰어서 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을 사용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정오에 7,905만 킬로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 수준 전력인데 오후 3시에는 오히려 또 더 늘어나서 8,022만 킬로와트까지 치솟아서 전력 예비율이 10.9%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러다가 이 전기가 모자라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는데 한국의 하루 전력 공급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전력 수요를 얼마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네. 보통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이 최대 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수급을 더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요즘 무더위에 계속 전력 사용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급 조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전력 최대 공급 능력이 8,895만 킬로와트였는데요.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 정부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자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상업시설에서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그런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냉방 온도 지키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권장하는 냉방 온도가 있군요. 네, 26도입니다. 좀 상당히 덥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온인데 그렇겠네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지켜야 된다. 더 내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도심 사업장도 이 온도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앞으로 2주 동안 단속 인력을 계속 늘려서 서울 명동, 종각,
강남대로, 신촌 등 주요 사업장들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냉방 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야 됩니다. 네. 하루에 한 사업장에 최대 $440까지입니다. 그러면 뭐 2주 동안 정도가 되면 한 $7,900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독특한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무더위 때문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학생들의 여름 방학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네. 더우니까 어디라도 나가서 좀 비서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건데요. 어제 인천국제공항에 엄청난 규모의 인파가 몰려서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긴 했지만 2001년 개항 이래 최대 인파인 18만 9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공항 출입국 수속하면 사실 인천공항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금방금방 그 출국이나 입국 수속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인천공항을 소개하는 사진을 보면 바깥으로도 길게 출국장에 들어가는 곳까지도 길게 줄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며칠 후면 또 깨질 거라고 하네요. 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오는 31일 공항 이용객을 어제 24일보다 2,000명이 더 많은 19만 1,000여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한 인파네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한국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국가적 고민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래도 100세 이상을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소식은 반가운 느낌입니다. 이 100살이 넘는 고령자가 10년 사이에 288%나 늘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2005년에 한국의 100살 넘은 그 100살 인구 9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1,835명이었던 겁니다. 또 5년 뒤인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100세 이상 인구가 3,159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288%, 그러니까 3배 가까이가 늘어난 것이고요. 5년 사이에 72%가 성장하는 것으로 오늘 통계청이 관련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백수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장수 비결을 묻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장수 비결은 뭘까요? 네, 고령 인구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의학이 발전했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장수 비결이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응답자들에게도 직접 그 비결이 뭔지를 물어봤다는데요. 제일 처음에 꼽은 그 비결, 이 소식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을 꼽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또 낙천적인 성격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실제 응답자의 70% 이상이 평생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해오신 분들이네요. 네네. 그 식사 조절의 규칙적인 운동은 기본이고요. 책을 본다든지 TV를 시청한다든지 또 라디오를 듣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과 또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을 다니는 그 활동도 장수의 비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100세보다는 여성 100세 인구가 훨씬 많다죠? 네. 3,159명 가운데 여성이 2,73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6.5%가 여성이라는 거죠. 네. 평생 금주 금연을 했다는 응답이 70%가 넘게 나온 이유가 좀 설명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모든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건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70%가 넘는 응답자가 치매라든지 고혈압, 골관절염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전체의 13.7%가 안경이나 돋보기 등 시력 보조기, 또 보청기, 틀니, 이런 건강을 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실제 전화를 건다든지 가벼운 집안일을 한다든지 약국을 다녀온다든지 이런 일상을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지만요. 최근 그 한국의 사회적 추세 때문인지 한 44.6%의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노인 요양원 등 전문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과 베라 주로바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7월 12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협정은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양측 간 교류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양측 기업이 유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때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고안해냈습니다. 이 협정은 유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또 기업의 개인 데이터 사용 행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 정부의 감시와 유럽연합 관련 당국의 공조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라이버시 쉴드가 개인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법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협정을 숙지하고 이를 적용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오는 8월 1일부터 인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보호 방안에 따라 미국에 사업체를 둔 기업은 미국 상무부에 이른바 셀프 인증을 거쳐야 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쉴드 가입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채택을 결정한 이후에는 미국 법에 따라 이행 사항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플리츠커 상무부 장관은 미국과 유럽이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생각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기업은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업체가 체코에 있는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독일에 있는 제조업체가 미국 테네시에 있는 연구소와 협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혁신적이고 최신의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